우리가 형사재판에 갔다는 것은 수사를 이미 다 마치고 재판에 간 거예요. 재판에 갔을 때 무죄가 나오는 비율은 해마다 다르지만 대략 3% 내외 정도로 봅니다. 1심에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국선 변호인이 있는데 많이들 알려져 있죠.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이 있는데 굳이 사선 변호사를 많은 비용을 내고서 선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을 가보면 판사님께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에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내용이나 복잡성 등을 고려해서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재판에 가면입니다. 형사재판에 가기 전에 국선 변호인이 있냐? 우리가 형사재판에 갔다는 것은 수사를 이미 다 마치고 재판에 간 거예요. 재판에 갔을 때 무죄가 나오는 비율은 해마다 다르지만 대략 3% 내외 정도로 봅니다. 1심에서. 그러면 내 사건이 형사재판에 갔다는 것은 내가 억울하다, 무죄 주장을 한다 해도 100건 중에 3건 정도의 비율로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 단계에서 재판을 안 가는 단계에서 경찰에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이 있냐,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사람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경찰에서 검찰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 경우에는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딱 거기에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할 때. 그 외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이 없어요. 수사 단계에서 내 사건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선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사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첫 번째는 무죄 주장을 하는 사건, 무혐의 주장을 하는 사건. 두 번째는 내 혐의는 인정하지만 최대한 내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중에 가장 낮은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사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무죄 주장을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내고 변호인 의견서를 낸다고 하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하는 이 절차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 하고, 경찰 조사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충분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들을 충분히 잘 정리를 하고 자료를 잘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형사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내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 경찰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많이 당황하고 긴장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A인데 B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상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피의자로 가야 될 분이 A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A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생각하고 계신 바는 B인데 A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료들에 대해서 자료의 해석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수사관이 바라보는 바가 다를 수도 있는 그런 간극들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다 혐의 인정하는데 내가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처벌 수위가 차이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에요 지금. 근데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나는 벌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재판까지 갔다면 벌금을 받지 않으면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신 거라면.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 사안이면 뭐 벌금으로 끝날 사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안의 정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잘 대응을 하셔야지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간극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경우인데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게 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도 전력이 남지 않는 즉결 심판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조사받는 태도나 합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다음 검찰 단계로 넘어가고 또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벌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취지들에 의하면은 형사사건 전부 다 변호사 선임하라는 얘기네, 그런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우들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 사건은 굳이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변호사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무리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를 주의를 좀 하시고요. 무죄 주장하는 사건일지라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담 오신 분 취지는 나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을 최대한 낮게 받고 형사처벌이 안 되면 더 좋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지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양형 자료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 준비해서 가셔서 제출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을 마무리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변호사 굳이 꼭 선임할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도 주변에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 사건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내 형사처벌 전력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나의 입장은 이러한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냐 라고 한 번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형사사건을 앞두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